음식을 버리실 거면 제발 저희가 먹게 해주세요. 호텔 대표 한준서 앞에 비에 젖은 7살 쌍둥이가 서 있었습니다. 찢어진 운동화, 얇은 점퍼, 그리고 굶주림에 움푹 꺼진 볼. 호텔 뷔페 뒷문에서 두 아이는 버려지는 음식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호텔 대표 한준서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불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첫 아내를 집안에서 내치듯 버리고 재혼에 얻은 딸 채린과 거의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발걸음이 바닥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요?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행복한 일들만 되돌아올 거예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대형 산부인과 병원이었습니다. 흰 벽과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설인과 남편 준서는 진료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손을 꽉 쥐고 있었지만 서로의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 작은 거리감이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래프와 수치들이 화면 가득 떠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 같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담담한 전문가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듯한 그 말투가 진료실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난소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양측 난관의 폐쇄가 의심됩니다. 자연 임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설이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것은 보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죠. 불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작고 힘없이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 알았어요. 네, 불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는 프린터에서 진단서를 뽑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적힌 글자들이 설인의 눈에 또렷하게 들어왔어요. 난소 기능 저하, 난관 폐쇄 의심, 자연 임신 사실상 불가능. 그 글자들은 마치 낙인처럼 차갑게 찍혀 있었습니다. 설이는 옆에 앉은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준서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진단서에 고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어요.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설이는 그 순간 남편의 마음이 이미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 뒤 라온가의 넓은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인 그 공간은 평소에는 화려해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시아버지인 기석 회장은 큰 소파에 깊이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 미정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병원에서 받아온 불임 진단서였어요. 이게 뭔지 다들 알겠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진단서를 가족들 앞에서 흔들었어요. 마치 증거물을 제시하는 검사처럼요. 하얀 종이가 공중에서 펄럭거렸습니다. 이 집안에 아이 못 낳는 며느리는 둘 수 없어요. 그 말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의 가치를 오로지 출산 능력으로만 판단하는 냉혹한 선언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며느리는 가문을 이을 아이를 낳아야 하는 존재였고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었죠. 서리는 거실에서 조금 떨어진 방 안에 있었어요.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아서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어요. 서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그녀는 이 집에 시집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며느리 노릇을 했어요.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고 시부모님의 생신에는 정성껏 선물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불임 진단서 한 장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는 듯이요. 기석 회장은 아들 준서를 서재로 따로 불렀습니다. 서재의 문이 닫히고 두 부자는 마주 앉았어요. 책장 가득 꽂힌 책들과 벽에 걸린 라온그룹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무겁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준서야, 후계 문제를 생각해야 해. 라온그룹의 미래를 이을 아이가 필요하다. 아버지, 하지만 서린이는 제 아내입니다. 준서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반박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그의 눈은 아버지의 시선을 피해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로서 그리고 라온그룹 후계자로서 선택해야 해. 나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회장으로서 말하는 거야. 회장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은 아내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준서가 서린에게 다가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비겁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이리저리 피했습니다. 서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의 미안함은 공허했습니다. 입에서 나온 것은 사과의 말이었지만 그 뒤에 따라와야 할 것들이 없었어요. 함께 치료를 받아보자는 말도, 시간을 더 달라는 말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은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서재 쪽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요. 우린 아직 젊으니까 치료를 해볼 수도. 준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마치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말처럼 들렸죠.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내를 지키겠다는 의지보다 부모님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서리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자신은 이 집안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불임인 여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 그것이 이제 그녀를 정의하는 전부였어요.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리는 진단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흰 종이 위에 찍힌 검은 글씨들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양측 난관 폐쇄, 자연 임신 사실상 불가능. 그 글자들은 아무리 봐도 바뀌지 않았어요.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처럼 그곳에 박혀 있었죠. 서리는 그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도 항변도 아무것도요. 그저 무너지는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 서리는 구청 이혼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햇빛이 밝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어요. 주변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였겠지만 서린에게는 인생이 끝나는 날이었죠. 이혼 서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의 각 항목을 설명했지만 서린의 귀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사유란이었죠.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내의 불임으로 인한 혼인 파탄. 12글자가 그녀의 결혼 생활 전부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의 노력, 웃음, 눈물, 그 모든 것이 이 12글자로 요약되어 버렸어요. 서리는 그 글자를 바라보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며칠 동안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이었죠. 손에 든 도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나무 도장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처음 알았어요.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결혼이 이 작은 도장 하나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날인해 주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리는 천천히 도장을 들어 올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붉은 인주를 묻히고 종이 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라온가의 며느리 정설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죠. 도장을 찍는 순간 서리는 희미한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이혼 후 서리는 짐을 싸서 라온가를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아무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3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마지막 순간 그곳은 완전히 낯선 곳처럼 느껴졌어요. 그녀가 갈 수 있는 곳은 허름한 원룸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 지하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고 창문은 반지하라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라온가의 넓고 화려한 방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린에게는 그곳밖에 갈 데가 없었어요. 끼니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차가운 밥을 혼자 먹으면서 서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반지하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아무도 이 좁은 방에서 무너져가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서리는 좁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엄마는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잡았던 엄마의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서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 아버지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재혼을 했어요. 새어머니에게는 이미 중학생 아들이 있었고 아버지는 그 새 가정에 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는 뜸해졌고 결국에는 아예 끊겼습니다. 이제 서린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세상에 없었고 아버지는 오래전에 자신을 버렸어요. 시댁에서도 쫓겨났으니 그녀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철저히 고립된 존재가 되어버렸죠. 서리는 얇은 이불을 몸에 두르고 한 손으로 아랫배를 무의식적으로 감싼 채 눈을 감았어요.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남은 것은 텅 빈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창문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좁은 창으로 스며들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지친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어떻게든 살아내야 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숨은 쉬어야 했으니까요.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라온 호텔이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리뉴얼 오픈 행사를 열었어요. 호텔 로비는 화려한 조명과 꽃장식으로 가득했고 곳곳에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 정치인들까지 초대받아 자리를 빛내고 있었죠.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환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라온 호텔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분을 소개합니다. 라온 호텔 대표이사 한준서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준서가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7년 전보다 어깨가 더 넓어졌고 턱선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성공한 재벌 2세의 모습 그 자체였죠.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온 호텔은 앞으로도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7년 전 아내를 버리던 그 비겁한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금 무대 위에 선 그는 라온 그룹의 든든한 후계자이자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어요. 이제 한 대표님의 사랑스러운 가족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무대 옆에서 한 여자와 어린 소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여자는 재혼한 아내 나경이었어요. 그녀는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소녀의 이름은 채린이었습니다. 준서의 첫째 딸로 알려진 아이였죠.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향해 웃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채린 양이 벌써 이렇게 컸네요. 라온 그룹의 미래 후계자로 키우실 계획이신가요? 준서는 웃으며 딸의 어깨를 감쌌어요. 아직 어리지만 채린이가 라온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키우고 있습니다. 포토월 앞에서 가족사진이 계속 찍혔습니다. 준서와 채린이 나란히 선 모습을 본 한 직원이 옆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대표님이랑 따님이랑 많이 닮았네요. 하지만 카메라가 두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 했을 때 미묘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준서의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채린의 둥글고 부드러운 이목구비는 어딘가 달랐어요. 물론 아무도 그것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준서와 나경은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서 환하게 웃던 나경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손에 쥐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건강검진 결과 받아왔어요. 준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특별한 거 있어?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직원이 들어왔어요. 나경은 재빨리 봉투를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라온가의 넓은 식탁에는 준서와 나경, 그리고 채린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영상통화로 연결된 가족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아버지 기석 회장, 그 옆에 시어머니 미정, 그리고 준서의 남동생인 세훈과 그의 아들 도윤까지 한 화면에 모여 있었죠. 채린아, 할머니한테 인사해. 나경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딸에게 말했어요. 채린이 화면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화면 속 미정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퍼졌어요. 일부러 더 과장된 톤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라온의 후계자 체린이. 얼굴 보니까 할머니가 힘이 나네. 그녀는 체린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요즘 학교에서 성적은 어떠냐? 영어 점수는 몇 점이냐? 발표대회에서 상은 받았냐? 집요할 정도로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체리는 후계자라는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7살인 아이에게는 그 말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죠. 하지만 할머니가 자신을 칭찬해 주니 기분이 좋아져서 해맑게 웃었습니다. 나경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통화 화면이 잠깐 흔들리며 각도가 바뀌었습니다. 뒤쪽에 있던 세훈과 그의 아들 도윤이 더 잘 보이게 되었어요. 도윤은 체린보다 2살 많은 9살이었습니다. 미정은 체린을 향한 말을 하다가 슬쩍 고개를 돌려 도윤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래도 역시 집안의 기둥은 남자들이지.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진심이 담긴 톤이었어요. 미정은 도윤이 이번 학원에서 골프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 영어 스피치 대회에서 2등을 했다는 이야기, 수학 경시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벌써 이렇게 컸어. 역시 세훈이 아들답게 똑똑하고 의젓해. 기석 회장도 화면 속에서 크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체린이도 기특하지만 역시 집안을 이끌 기둥은 세훈이와 도윤이야. 라온그룹의 미래는 든든하구먼. 그 말을 듣는 순간 체린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7살 아이도 느낄 수 있는 미묘한 차이였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후계자라고 칭찬받았는데 갑자기 진짜 기둥은 남자들이라니요. 하지만 체린은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답게 그 감정을 곧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죠. 나경이 화면을 보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우리 체린이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번에 피아노 콩쿠르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았거든요. 미정은 웃음을 띤 채 대답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그럼 우리 라온 공주니까 예쁘게 잘 크기만 해도 되지. 그 말에는 실 것 없는 공주 같은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도윤이고 체리는 그저 보여주기용이라는 느낌이었죠. 통화가 끝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나경이 체린에게 다가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체린아, 넌 라온의 미래야. 더 잘해야 해, 알겠지? 할머니한테 인정받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나경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어 발악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체린에게 과도하게 후계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었죠. 준서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방금 통화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분위기를 그도 느꼈습니다. 체리는 보여주기용 후계자이고 도윤이 진짜 후계자라는 것을요. 어딘가 불편하고 씁쓸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준서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7년 전에 받았던 불임 진단서 원본이 들어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굵은 글씨로 난소 기능 저하, 자연 임신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사진도 한 장 있었어요. 설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신혼여행 때 찍은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준서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오늘 호텔 뒷문에서 보았다는 아이들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직원이 보고했었죠. 허름한 옷차림의 아이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재 문틈 사이로 누군가 안을 엿보고 있었어요. 나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꺼내든 진단서와 사진을 보고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죠. 다음 날 준서는 라온그룹 소유 대학병원 VIP 병동을 찾았습니다. 투병 중인 아버지 기석 회장에게 경영 보고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병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지만 침대에 누운 회장의 얼굴에는 병색이 역력했습니다. 라온호텔 리뉴얼 오픈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버지. 준서가 보고를 마치자 회장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보였어요. 채린이 교육은 잘 시키고 있지? 그리고 도윤이도 신경 써라. 후계 경쟁에서 밀리면 안 돼. 병상에 누워서도 회장의 머릿속에는 오직 후계 문제뿐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준서는 어머니 미정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아들을 보자마자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호텔 뒷문에 이상한 애들이 들락거린다며? 거지 같은 애들이 음식 뒤진다고 하던데. 이미지 관리나 똑바로 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준서의 가슴 한쪽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이상한 애들이라는 말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준서는 생각했어요. 7년 전 자신이 버린 아내 설인.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진단서에 적힌 불임이라는 글자가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라온호텔 뷔페 영업이 끝난 늦은 밤이었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각, 주방 뒷골목에는 그날 남은 음식들이 커다란 식판에 담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정문과는 달리 뒷골목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습한 공기 속에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직원 한 명이 무거운 식판을 들고 뒷문을 열었을 때 골목 입구에 두 아이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민우와 민서였습니다. 찢어진 운동화에 얇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비를 맞아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두 아이는 직원을 보자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쫓겨날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바로 그때 뒷문 안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준서였습니다. 그는 늦은 시간까지 호텔 업무를 보다가 우연히 뒷문 쪽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죠. 야간 주방 점검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준서는 골목에 서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우는 준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 반짝이는 구두, 손목에 찬 비싼 시계.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에 젖은 운동화가 무릉덩이를 밟으며 철벅 소리를 냈습니다. 저기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살 아이의 목소리치고는 너무 작고 조심스러웠죠. 얼굴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그거 버리실 거면 저희 먹게 해주세요.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민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쓰레기통 앞에서 밥을 구걸하고 있다니요. 옆에 서 있던 직원도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오늘 하루 종일 못 먹었어요. 동생이 자꾸 배고프다고 하는데 저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요. 민서가 오빠 뒤에 숨어서 고개만 살짝 내밀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 창백하고 여위어 있었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눈 밑에는 어린아이에게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오빠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발이요. 저희 그냥 조금만 먹고 갈게요. 방해 안 할게요. 약속해요. 민우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마치 어른에게 용서를 비는 것처럼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절박함이 그 작은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준서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에게도 7살 딸이 있었습니다. 채린이가 저녁마다 따뜻한 밥상에 앉아 투정을 부릴 때 이 아이들은 호텔 뒷문에서 비를 맞으며 쓰레기통에서 나올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누군지 몰라요. 그 말에 준서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고아나 다름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 없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한다니요. 집은 어디니? 누구랑 살아? 친척 집에 살아요. 근데 밥은 잘 안 챙겨줘요. 학교 급식 먹고 저녁은 여기저기서 얻어먹어요. 민우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일상을 설명하는 것처럼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저녁을 얻어먹는다는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니요. 준서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들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리 와. 안에서 따뜻한 거 먹어. 민우와 민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건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준서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어서 와. 아이들은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젖은 운동화가 바닥에 물자국을 남겼습니다. 준서는 옆에 서 있던 직원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애들한테 따뜻한 밥 좀 차려줘. 국이랑 반찬도 넉넉하게.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한쪽에 마련된 간이 테이블에 아이들이 앉았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과 된장국, 그리고 간단한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계란말이, 김치, 멸치볶음. 뷔페에 나가는 고급 요리는 아니었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따뜻한 한 끼였습니다. 민우와 민서는 처음에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선뜻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가져가 버릴까봐 두려운 것처럼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음식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뺏어가. 많이 먹어. 준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밥알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듯 퍼지는 그 따뜻함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왜 울어? 민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민서는 숟가락을 든 채로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따뜻해서요. 밥이 따뜻해서요. 그 말에 민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그래도 숟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그 모습을 보다가 슬며시 뒤돌아섰습니다.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에 우는 아이들. 우리 채린이 나이 또래인데 이 아이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아이들이 식사를 마칠 때쯤 준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나경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 아직 호텔이에요? 늦었는데. 응, 좀 볼 일이 있어서. 먼저 자. 무슨 일이에요? 아니, 별거 아니야. 전화를 끊으려는데 나경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아, 참. 요즘 호텔 뒷문에 이상한 애들 들락거린다면서요? 시어머님이 신경 쓰시던데. 이미지 관리 잘하셔야 해요. 괜히 문제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에 준서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한 애들이라니요. 그냥 배고픈 아이들일 뿐인데요. 알았어. 끊을게. 전화를 끊은 준서는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와 민서는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있었습니다.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려는 것처럼 숟가락으로 그릇 바닥을 긁어내고 있었죠.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했습니다. 민서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아이의 인사가 어찌나 공손하던지 준서는 괜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또 배고프면 와. 쫓아내지 않을 테니까. 알았지? 준서는 그렇게 말하고는 직원에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골목 밖까지 데려다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에도 준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사무실로 돌아와 CCTV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며칠 전 영상, 일주일 전 영상, 한 달 전 영상. 화면 속에는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두 아이가 호텔 뒷문 앞에 서서 남은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면서도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모습. 준서는 화면을 끄지 못한 채 한참을 응시했습니다. 채린이 또래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니요. 세상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걸 왜 여태 몰랐을까요? 불쌍한 것들. 준서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밥이 따뜻하다고 울던 민서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물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아이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갔을지 걱정했습니다. 얇은 옷만 입고 있던 아이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쌍둥이 민우와 민서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습니다. 주소상으로는 친척 집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친척은 같은 건물 2층에 살면서 아이들을 거의 돌보지 않았어요. 두 아이는 반지하 방 하나에서 사실상 둘이서 자립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면 가장 먼저 코를 찌르는 것은 곰팡이 냄새였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검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장마철이 아닌데도 바닥은 늘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반지하라서 지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고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했고 그마저도 깜빡거리며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태였죠.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전기장판 하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이 장판 하나의 의지에 두 아이가 서로를 끌어안고 잠을 잤어요. 얇은 이불 두 장이 전부였습니다. 방 구석에는 작은 가스레인지가 있었는데 불이 잘 붙지 않아서 라이터로 여러 번 딸깍거려야 겨우 불꽃이 올라왔어요. 그날 오후 사회복지사 한 명이 반지하 방을 찾아왔습니다.
정기적인 생활 실사를 나온 것이었어요. 복지사는 방 안을 둘러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곰팡이 핀 벽, 축축한 바닥, 부엌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가스레인지와 냄비 하나, 7살짜리 아이 둘이 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밥은 잘 먹고 있어? 복지사가 물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에서 급식 먹어요. 저녁은 편의점에서 사 먹거나 아니면. 민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녁에 호텔 뒷문에서 남은 음식을 얻어 먹는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복지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요. 복지사는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냈어요. 쌍둥이의 기록이 담긴 서류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어요. 아이들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를 잃었고 그 후 보호소에 맡겨졌다가 친척에게 인계되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의 아버지라는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공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적힌 부분은 스티커로 일부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복지사는 스티커를 살짝 들쳐 이름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복지사만 볼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복지사는 서류 뒷면에 적힌 오래된 메모를 발견했어요. 몇 년 전 다른 복지사가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친모가 생전에 아이들 아버지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함. 아버지 관련 정보 일체 비공개 요청. 복지사는 그 메모를 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캐물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했으니까요. 복지사가 2층에 사는 친척을 찾아갔습니다. 서류상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문을 열어준 것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귀찮다는 듯 짜증스러웠어요. 또 뭐예요? 저희도 우리 애들 둘 키우기도 벅찬데. 친척 여자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영양 상태도 그렇고 생활 환경도 너무 열악해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신경 쓰라고요? 우리가 뭔데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애들인데. 정그러면 다시 보호소로 데려가세요. 친척 여자는 매몰차게 말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복지사는 한숨을 쉬며 다시 반지하로 내려왔어요. 아이들은 방 구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지사가 올라갔다 온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짐작하고 있었어요. 민우의 눈에 체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저희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어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복지사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아이들은 너무 일찍 세상의 차가움을 배워버린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와 민서는 평소처럼 라온호텔 뒷문 앞에 서 있었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지만 우산 같은 건 없었습니다. 두 아이는 건물 처마 밑에 서서 비를 피하며 남은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얼마 후 직원이 식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식판에는 평소보다 고기와 생선이 많았어요. 아이들은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고기에서 약간 상한 듯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민서는 배가 너무 고팠어요. 오빠, 그래도 이거 먹자. 배고파. 민서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아이는 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서가 더 많이 먹었어요. 오빠보다 배가 더 고팠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반지하 방에서 민서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격심한 복통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곧이어 구토가 터져 나왔고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고열이었어요. 민우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민서야. 민우는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흔들었지만 민서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이 풀리고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동생이 쓰러졌어요. 살려주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복지사는 바로 달려오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복지사가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우는 반지하 방을 뛰쳐나와 큰 길로 뛰어갔어요. 지나가는 택시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에 택시 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도로 한가운데 서서 손을 흔들었어요. 마침내 한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물었어요. 어린애가 이 시간에 뭐야?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동생이 죽어가요. 민우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는 다시 반지하로 뛰어가 민서를 업었습니다. 7살 아이의 몸으로 감당하기엔 동생의 무게가 무거웠지만 민우는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민서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민서를 데려가 응급 처치를 시작했어요. 급성 식중독이었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은 것이 원인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검사 결과 민서는 심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간 기능에도 이상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복지사에게 설명했어요. 이 아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먹어왔다면 간이 많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영양 불균형과 상한 음식 섭취가 간에 누적 손상을 일으킨 것 같아요. 민서는 입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몸은 지쳐 있었지만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동생 걱정에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복지사는 민서의 의료 차트를 보다가 한쪽에 적힌 오래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다른 복지사가 남긴 기록이었어요.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모가 생전에 어떤 재벌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 적 있음. 아이들 아버지를 끝까지 숨기려 했음. 추가 조사 필요하나 친모 사망으로 확인 불가. 복지사는 그 메모를 읽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벌가라니.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혹시 재벌가와 관련된 사람인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것은 몇 줄의 메모뿐이었으니까요. 복지사는 새 메모를 차트에 적어 넣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밝혀질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이 병원과 연결된 라온그룹의 후계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남자가 이미 이 아이들을 본 적이 있다는 것을요.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동생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온호텔 뒷문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 보고서가 준서의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호텔에서 버린 음식을 먹고 아이가 쓰러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준서는 보고서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호텔 대표로서 책임감이 먼저 들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날 밤 비를 맞으며 음식을 먹던 쌍둥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김비서,
그 아이들 신상을 좀 알아봐 주세요. 이번 경위도 자세히요. 준서가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조급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 비서가 서류 봉투를 들고 대표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표님, 조사해보니 쌍둥이입니다. 서민우, 서민서, 올해 7살이고요. 어릴 때 엄마를 잃고 보호소에 맡겨졌다가 지금은 친척 집에 위탁되어 있는데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합니다. 준서는 서류를 펼쳤어요. 아이들의 사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우와 민서, 닮은 듯 다른 두 얼굴이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준서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라는 공란입니다. 완전히 비어 있어요. 출생신고서에도 보호소 입소 기록에도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고아로 등록되어 있고요. 준서의 시선이 서류의 한 부분에서 멈췄어요. 생년월일이었습니다. 7년 전,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7년 전이라면 자신이 이혼했던 바로 그 시기였어요. 준서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책상 서랍 안에는 불임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연 임신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굵은 글씨로 적힌 그 서류가요. 서리는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준서는 억지로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우와 민서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뭔가 모를 끌림이 느껴졌어요. 자신의 딸 채린보다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채린은 분명 자신의 딸이었지만 어딘가 닮지 않았어요. 반면 이 쌍둥이들은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서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고 불임 진단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을 읽었어요. 양측 난관 폐쇄, 자연 임신 사실상 불가능. 그 글자들은 7년 전과 똑같이 차갑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전처 서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원 진료실에서 진단서를 받아들고 창백해지던 그 얼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떨리던 그 손. 준서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린과 함께 찍은 신혼여행 사진이었어요. 만약 서린과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준서는 잠시 상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저 쌍둥이처럼 닮은 아이들이 태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자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서린.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나경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에 닿았습니다. 불임 진단서, 그리고 쌍둥이의 사진과 신상 자료. 나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내일 채린이 학원 면담이에요. 같이 가실 수 있어요? 나경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준서는 서류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시간 맞춰볼게. 나경이 나간 뒤 준서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쌍둥이 서류를 봤을 때 보였던 미묘한 표정 변화.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하지만 준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경은 자신의 방에서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전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등본, 다른 지역에서 작성된 월세 계약서, 그리고 임신 초기에 찍은 초음파 사진. 나경은 그것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서랍을 다시 닫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며칠 후 라온호텔 보안팀장이 준서를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그 쌍둥이가 타는 지역 아동센터 승합차를 조사했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보안팀장은 보고서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 승합차가 정상 경로 대신 위험한 길만 골라서 다니고 있어요. 공사 구간, 좁은 터널, 난간이 낮은 다리 같은 곳들이요. 준서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했는데요. 기사가 제한 속도를 자주 넘기고 급차선 변경이나 급브레이크를 반복하는 장면이 여러 번 찍혀 있습니다. 보안팀장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승합차가 다리 난간 바로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달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핸들을 틀면 추락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보안팀장이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승합차가 지역 아동센터로 가기 전에 라온그룹 계열 건물 근처 골목에 잠깐 멈춰 서는 장면이었어요. 기사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와 접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준서는 영상을 보며 침묵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냥 무모한 기사일 뿐이겠지. 준서는 스스로를 달래보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문득 며칠 전 어머니 미정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호텔 뒷문에 이상한 애들이 들락거린다며 신경질을 부리던 그 모습. 그때 어머니의 반응이 유난히 예민했어요. 마치 그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불편한 것처럼요. 두 가지 일이 묘하게 겹쳤습니다. 쌍둥이를 태우는 승합차의 수상한 움직임과 어머니의 과도한 예민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준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만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날 밤 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쌍둥이의 사진, 생년월일이 적힌 서류, 불임 진단서, 그리고 승합차 조사 자료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는 그것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라도 진짜 저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이 이토록 그 아이들을 걱정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깝고 측은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폭풍전야 같은 불안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보안팀의 추가 조사 결과가 준서의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승합차 기사에 대한 금융 기록이었어요. 준서는 서류를 펼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안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기사의 통장 내역입니다. 최근 3개월 사이에 이상할 정도로 큰 금액이 여러 차례 입금되었습니다. 한 번에 수백만 원씩이요. 그리고 오래된 대출금도 전부 상환했습니다. 준서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승합차 기사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송금인은 누구입니까? 그게 복잡합니다. 송금인 이름은 중간 법인과 외주 차량 업체로 가려져 있는데 끝까지 추적해보니 최종적으로 라온그룹 계열 재단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준서의 손이 멈췄어요. 라온그룹 계열 재단이라니. 자신의 집안과 관련된 곳에서 승합차 기사에게 돈이 흘러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재단 이사 명단을 확인해 봤는데 한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모님 측 인사입니다. 사모님, 그것은 어머니 미정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준서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보안팀장이 덧붙였어요. 아이들이 타는 승합차와 기사 자체가 누군가에게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쌍둥이의 사진, 생년월일이 적힌 서류, 불임 진단서, 승합차 조사 자료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는 그것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라도 진짜 저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이 이토록 그 아이들을 걱정하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지 준서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쌍둥이 민우와 민서는 평소처럼 지역 아동센터 앞 승합차 탑승장에 서 있었어요. 오늘도 센터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승합차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민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어린 나이에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차에 올라타고 승합차가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평소와 같은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사가 핸들을 돌렸어요. 원래 가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이 길 아닌데요? 민우가 물었어요. 하지만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운전대만 잡고 있었죠. 승합차는 교회로 향하는 고속화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이 도로는 난간이 낮고 커브가 심한 것으로 유명했어요. 절벽 쪽으로 떨어지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보안팀 차량이 뒤에서 승합차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상한 경로 변경을 확인하고 곧바로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승합차가 원래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지금 교회 고속화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위험한 구간입니다. 전화를 받은 준서는 회의실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뛰어나가며 소리쳤어요. 위치 공유해. 내가 직접 간다. 준서는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을 켜고 급하게 출발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승합차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빨간 점이 고속화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고속화도로 커브 구간에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승합차 기사가 갑자기 속도를 올렸어요. 속도계 바늘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커브가 다가오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민우와 민서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창밖으로 절벽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난간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승합차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민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무서워. 민우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아이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바로 그 순간 뒤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준서의 차가 미친 듯이 달려와 승합차 옆으로 붙어 들어왔어요. 그는 핸들을 꺾어 자신의 차를 가드레일 쪽으로 틀었습니다. 자신의 차로 승합차의 궤도를 강제로 안쪽으로 밀어 넣으려는 것이었어요. 쾅! 굉음과 함께 준서의 차가 가드레일과 부딪혔습니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뒤섞였어요. 준서의 차는 한번 회전하듯 미끄러지다가 멈췄습니다. 승합차도 심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준서의 차가 방패 역할을 해서 궤도를 안쪽으로 밀어 넣었기 때문이었죠.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이었어요. 승합차 기사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는 급히 차를 세우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들도 차에서 내렸어요. 민서는 울음이 터진 상태였고 민우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두 아이는 떨리는 다리로 서서 저 멀리 찌그러진 차 안에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았어요. 저 아저씨 누구야? 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저 사람이 자신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방금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구했다는 것을요. 구조대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구급대원들이 준서를 차에서 꺼내 들것에 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로 젖어 있었고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어요. 쌍둥이는 경미한 타박상만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상태가 심각했어요.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승합차 블랙박스와 기사의 휴대폰을 확보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기사가 일부러 위험한 경로를 택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거의 밟지 않고 커브를 도는 장면도요. 그리고 기사의 휴대폰에는 사고 직전에 누군가에게 건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음성 녹음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 도착한다. 경찰은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누군가 이 사고를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승합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었죠. 응급실 앞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서의 상태가 위중했기 때문입니다. 복도 한쪽 의자에는 민우와 민서가 앉아 있었어요. 두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구해준 아저씨가 저 안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경찰 한 명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저 아이들을 노린 거라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이제 수사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는 7년 동안 숨겨져 있던 엄청난 진실을 밝혀내게 될 것이었어요. 응급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준서의 생사를 건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저 아이들을 죽이려 한 걸까요? 그 질문의 답은 곧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기사의 휴대폰 통화 내역과 은행 계좌를 철저히 분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사의 통장에는 평소 수입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액이 최근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입금되어 있었어요.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니 복잡한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라온그룹 계열 재단에서 외주 차량 업체로 다시 기사 개인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 명단에는 미정 측 핵심 인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취조실에서 기사는 처음에 완강하게 버텼어요. 그냥 실수였습니다. 운전을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기사가 브레이크를 거의 밟지 않고 커브를 도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사고 직전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는 음성도 있었습니다. 곧 끝납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기사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했어요. 누군가 접근해서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탄 날 일부러 그 도로를 택해서 속도를 올리라고 했어요. 사고가 나면
브레이크 대신 핸들만 틀어서 절벽 쪽으로 밀어 넣으라고요. 경찰은 경악했습니다. 누군가 어린아이 둘을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사고를 꾸민 것이었어요. 대체 누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요? 한편 병원에서는 민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의 충격과 오랜 영양실조, 그리고 상한 음식을 먹어온 것이 겹쳐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이었어요. 의료진은 생체 간이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이식을 위해서는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야 했어요. 의료진은 민우와 준서의 혈액과 조직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의사가 준서를 불렀어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준서 씨와 쌍둥이 사이의 유전자 일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 일치율은 사실상 친부자 관계에서만 나타납니다. 준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저 아이들이 친부자라고요? 네, 유전자 검사 결과로 보면 그렇습니다. 준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7년 전 불임 진단서를 떠올렸어요. 분명히 서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연 임신 사실상 불가능. 그 글자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쌍둥이가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수사기관이 개입했습니다. 검찰은 쌍둥이의 출생 기록, 보호소 입소 기록, 그리고 과거 산부인과 자료를 모두 확보해 대조했어요. 서류에 가려져 있던 친모의 이름이 마침내 확인되었습니다. 정설인, 준서의 전처였어요. 타임라인을 다시 맞춰보니 모든 것이 들어맞았습니다. 이혼 직후 서린이 사라졌던 시점, 그리고 약 9개월 뒤 쌍둥이의 출생, 이후 서린의 사망과 아이들이 보호소에 맡겨진 시기, 모든 것이 정확히 이어졌어요. 검찰은 7년 전 산부인과의 전산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처음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신이 어렵지만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님. 추가 검사 필요. 하지만 며칠 뒤 발급된 공식 진단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양측 난관 폐쇄. 자연 임신 사실상 불가능. 불임 판정. 누군가 진단서 내용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담당 의사를 불러 조사했어요. 의사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라온그룹 관계자라고 했어요. 면담 후에 병원 계좌로 라온 계열법인에서 거액의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시점에 진단서 문구를 바꿨습니다. 한 부인. 그것은 미정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준서의 어머니가 7년 전 불임 진단서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불임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작된 진단서 때문에 이혼당하고 쫓겨났던 것이죠. 수사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재혼 아내 나경의 과거도 밝혀졌어요. 검찰 조사에서 나경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준서 씨와 결혼할 당시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빚에 쫓기고 있었는데 그때 윤 여사님이 접근하셨어요. 나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분을 새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재혼하면 태어날 아이는 라온가의 후계자가 된다고요. 저는 돈이 필요했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검찰은 미정의 범행 전모를 정리했어요. 첫째, 불임 진단서를 조작해서 전처 서린을 쫓아냈습니다. 둘째, 이미 임신한 여자를 돈으로 사서 아들과 재혼시켰어요. 셋째, 그 아이를 준서의 친딸이자 라온그룹 후계자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진짜 친손자인 쌍둥이가 발견되자 승합차 사고로 제거하려 한 것이었어요. 준서는 검찰로부터 모든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불임이라 믿고 아내를 버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쌍둥이를 버린 아버지였어요. 7년 동안 자기 자식들이 고아로 살면서 호텔 뒷문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죽이려 한 음모가 자기 친어머니에게서 나왔어요. 준서는 병원 복도를 걷다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이 부딪혔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설이나 미안해. 아이들아,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7년 동안 쌓인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의 비겁함이, 어머니의 말에 끌려다닌 나약함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정은 정격 구속되었습니다. 불임 조작, 사기 및 위계에 의한 혼인 교사,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였어요. 포토라인 앞에 선 그녀는 수갑을 찬 채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습니다. 7년 동안 라온그룹 안주인으로 군림하던 여자가 범죄자가 되어 끌려가는 순간이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굴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꾸민 모든 계획이 무너진 것이었어요. 뉴스는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재벌가 안주인이 며느리의 불임 진단서를 조작하고 친손자를 죽이려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고아로 살아온 쌍둥이에 대한 동정이 쏟아졌어요. 병원에서 준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민서가 입원해 있는 병실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VIP 병실의 조명은 낮게 깔려 있었고 병상 위에 누운 기석 회장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창백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만이 고요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죠. 준서는 아버지 곁에 앉아 경찰 수사 결과와 시어머니의 구속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기석 회장은 눈을 감은 채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불임 진단서 조작, 설인을 쫓아낸 일, 나경과의 신분 세탁 결혼, 그리고 쌍둥이를 죽이려 했던 사고까지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 때마다 심장 모니터의 수치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제 아이들이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동안 호텔 뒷문에서 버려진 음식을 긁어먹으며 살아온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신의 친자식이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기석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분노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회한만이 고여 있었죠. 주름진 손이 힘없이 이불 위로 올라왔고 그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그랬다는 거냐? 네, 아버지. 어머님이 모든 걸 계획했어요. 설인이를 내보내고 가짜 후계자를 만들고 진짜 손자들을 없애려고까지 했습니다. 기석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준서의 친어머니,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시집살이에 지쳐 병들어 갔던 날들. 자신이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그 시간들. 그녀가 세상을 떠나던 새벽 침대 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함. 내가 똑같은 일을 되풀이했구나. 기석 회장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그것을 닦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설인이라는 아이. 그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생각조차 안 했어. 가문과 후계자만 생각했지. 준서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무섭고 거대하게 느껴졌던 그 손이 지금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고 약했습니다. 설인이는 이혼 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대요. 하지만 라온가로 돌아올 수 없었어요. 집안의 위협이 무서웠고 자존심도 있었겠죠. 결국 지방에서 쌍둥이를 낳고 몸이 너무 약해져서 아이들을 보호소에 맡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기석 회장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불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내 손녀들이, 내 손자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밥을 먹었다고? 내 아버지. 7년 동안? 네.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죠. 기석 회장은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갑자기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라. 법무팀도. 아버지, 지금 몸 상태가. 지금 당장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변호사와 법무팀 직원들이 VIP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회장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지만 곧 지시에 따라 서류를 펼쳤습니다. 미정이 영향 아래 작성된 유언장은 모두 파기해라. 후계 관련 문서도 마찬가지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새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할까요? 기석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들 준서에게 향했습니다. 라온그룹의 주식과 의결권은 장남 준서에게 재신임한다. 하지만 그룹 운영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오너 일가는 감독과 사회 공헌에 집중하도록 해라. 변호사가 펜을 움직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미정과 둘째 세호는 불법적인 후계 공작에 관여한 정황이 있으니 그룹 지배 구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항을 명시해라. 기석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은 힘을 모두 쏟아붓는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렷하게 발음했죠. 서류 작성이 끝나고 변호사와 법무팀이 나간 후 병실에는 다시 아버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기석 회장은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서야, 내 아버지, 내 아이들을 지켜라.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야 한다. 준서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설인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직접 하고 싶었는데 이미 늦어버렸구나. 그날 밤 기석 회장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여러 가지 응급 처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를 넘기면서 심장 모니터의 선이 점점 평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기석 회장은 준서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고 그것이 미안하다라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사흘 후에 치러졌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언론이 몰려들었고 화환이 장례식장 입구부터 복도까지 가득 들어찼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눈에는 그 화려한 조문 행렬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두 아이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호텔 뒷문에서 비를 맞으며 남은 음식을 기다리던 아이들. 엄마 없이 아빠도 모른 채 7년을 버텨온 아이들. 장례식이 끝나고
준서는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직접 운전할게요. 차에 올라타면서 준서는 조수석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민우와 민서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그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엔진을 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이들을 지키는 일만 생각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게인지, 세상을 떠난 서린에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인지.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7년간의 죄책감과 앞으로의 결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차는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병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의 충격과 오랜 기간 상한 음식을 먹어온 영향이 겹치면서 민서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의료진은 급성 간부전 진단을 내렸고 담당 소아관 전문의는 준서를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준서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을 꽉 쥐고 의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안에간 이식을 받지 못하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식할가는 어떻게 구합니까? 가족 중에서 공여자를 찾는 게 가장 빠릅니다.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해서 맞는 사람이 있으면 생체 이식이 가능합니다. 준서는 곧바로 검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민우도 함께 검사를 받았지만 민우는 아직 어린 나이라 공여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진은 준서를 다시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한준서 씨가 혈액형, 조직 적합성, 간 상태 모든 면에서 민서에게 가장 적합한 공여자입니다. 준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한준서 씨는 선천적인 마취 알레르기가 있고 과거 심장 부정맥 이력도 있으시죠.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시절 수술을 받다가 마취 부작용으로 한번 위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전신마취 수술에서 심정지나 다른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수술대 위에서 사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물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위험을 아시고도 수술을 결정하시는 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면담실을 나온 준서는 병원 복도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고 복도에는 환자 가족들의 발걸음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7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서린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 자신은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불임이라는 진단서 뒤에 숨어서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서린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서린은 혼자서 쌍둥이를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고아가 되어 호텔 뒷문에서 버려진 음식을 손가락으로 긁어먹으며 7년을 버텨왔습니다. 준서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으니 호텔 뒷문에서 비를 맞으며 쓰레기통을 뒤지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민우가 동생 민서의 손을 꼭 잡고 있던 모습, 그 작은 손이 얼마나 차가웠을지, 그 배가 얼마나 고팠을지.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준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의료진에게 수술 동의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준서는 변호사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과 라온호텔 지분 일부를 정리해서 소아 환자와 고아를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데 쓰도록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서류 작업이 끝난 후 준서는 빈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민우와 민서에게 남길 편지였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는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민우야, 민서야. 아빠라는 말을 이제야 쓰게 되어서 미안하다. 너희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희가 배고프고 외로울 때 곁에 없어서 미안하다. 만약 내가 내일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너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줘. 아빠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빠다운 일을 하려고 한다. 편지를 다 쓴 준서는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고 병상 옆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입원해 있는 중환자실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쓰고 누워있는 민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팔에 연결된 수액줄. 준서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준서와 민서는 각각 다른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준서가 이동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들어갈 때 복도 끝에서 민우가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민우는 숨을 헐떡이며 준서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아직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민우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민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준서는 침대에서 손을 뻗어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원래 아빠가 해야 할 일이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준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수술 끝나면 같이 밥 먹자. 따뜻한 밥. 수술실 문이 열리고 준서의 침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준서는 민우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우는 닫히는 문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마취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취가 의사가 약물을 주입하자 준서의 심전도에 불규칙한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경고음이 울렸고 의료진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심박 불안정합니다. 응급 약물 투여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빠르게 주사기를 준비했고 마취과 의사가 모니터를 주시하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몇 분간의 긴장 끝에 심박이 다시 안정되었고 수술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옆 수술실에서는 민서가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몸에 연결된 각종 장비들,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인공호흡기. 이식팀은 준서에게서 채취한 간 일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시간이 넘는 수술이 이어졌습니다. 준서의 심전도는 중간중간 위험한 변동을 보였지만 의료진은 그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간 일부가 성공적으로 채취되어 민서에게 이식되었고 이식팀은 복잡한 혈관과 담도 연결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 사회복지사와 병원 관계자들은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의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서 환자의 간 이식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준서 씨도 심정지 없이 수술을 잘 버텨내셨습니다. 두 분 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우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간의 중환자실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준서는 의식을 되찾은 후 가장 먼저 민서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민서도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하자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간호사에게 하는 말인 동시에 하늘에 있는 서린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준서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린아, 이제야 아빠 노릇 좀 하게 됐어. 수술이 끝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낮은 담장과 작은 마당이 있는 소박한 단독주택 한 채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바로 준서와 쌍둥이 남매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준서는 라온호텔 대표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그룹의 큰 방향에 대해서만 가끔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죠.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밥을 차리고 8시에 학교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오후 3시에는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렸고 한 달에 2번은 병원에 가서 민서의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호텔 대표의 삶과는 전혀 다른 평범한 아버지의 하루였습니다. 라온그룹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룹은 공식적으로 과거 오너 일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아동과 고아, 소아 간질환 환자를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준서가 수술 전날 밤에 작성했던 서류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라온그룹의 이런 변화를 크게 다루었고 사람들은 재벌가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시어머니 미정은 여러 가지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임 진단서 조작, 살인미수, 사기 및 위계에 의한 혼인교사. 법원은 그녀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그녀는 지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한때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던 여자가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그녀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나경은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시어머니의 계획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채린이 준서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까지 모두 고백했습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고 그녀는 라온가를 떠나 다른 도시에서 조용히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체리는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며칠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리는 준서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7년간 자신을 딸로 키워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준서는 체린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가끔은 쌍둥이와 함께 체린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새 집의 부엌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준서가 직접 장을 봐서 만든 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 뜨끈한 된장국,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거창하지 않지만 정성이 담긴 반찬들이었습니다. 준서는 요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가며 조금씩 실력을 늘려갔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우와 민서는 이제 더 이상 호텔 뒷문 쓰레기통을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동네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도 다녔지만 이제는 그곳이 유일한 의지처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있었고 따뜻한 밥이 있었습니다. 준서는 수술 후유증으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면
금방 지쳤고 가끔은 옆구리가 뻐근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주말마다 근처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민우가 수학 문제를 어려워하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었고 민서가 그림을 그리면 옆에 앉아 구경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선반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서린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서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혼하기 전 아직 행복했던 시절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어. 아빠가 그걸 이제야 알았어. 미안해. 준서가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민우와 민서는 가끔 그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TV에서 익숙한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라온호텔 시그니처 뷔페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특별한 식사를 즐겨보세요. 화려한 음식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급 스테이크, 랍스터, 형형색색의 디저트들. 민우가 TV를 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빠, 저기 우리 예전에 뒷문에서 밥 얻어먹었던 데잖아요. 민서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때 고기 조각 손으로 긁어 먹었었는데. 준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그 시절을 농담처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고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이제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먹을 수 있어요. 아빠가 데려다 줄게.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 밥이 더 맛있어요. 민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빠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준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애써 웃으며 아이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더 있으니까.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준서는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마당에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문득 7년 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구청 창구, 짐을 싸서 나가던 서린의 뒷모습, 병원에서 받아든 불임 진단서. 그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무서웠고, 현실이 무서웠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서린은 혼자서 쌍둥이를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7년 동안 고아로 살며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화려한 호텔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으며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파에서 나란히 잠든 민우와 민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무섭지 않은 밤. 이제 이 아이들에게는 집이 있었습니다. 돌아올 곳이 있었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준서는 조용히 거실로 가서 아이들 옆에 앉았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창밖으로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과거 호텔 뒷문에서 비를 맞으며 버려진 음식 접시를 손가락으로 긁어먹던 두 아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햇살 가득한 부엌에서 한밥상을 사이에 두고 웃으며 식사하는 세 사람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버려진 음식 대신 함께 먹는 밥. 그것이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벌가의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슬픈 진실. 불임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아내를 내보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호텔 뒷문에서 버려진 음식으로 연명하던 아이들이 있었죠. 그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남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살렸고 남은 인생을 아이들 곁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후회만 하며 멈춰 있기엔 우리에게 남은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진심은 언젠가 통합니다. 용서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의 마음을 더 편하게 해줍니다. 오늘 미루고 있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래전 마음이 멀어진 가족에게,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혹시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